안녕하세요. 전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이 있는 36살 여잔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사연 유튜브에 섰습니다. 조금 오래되고 어두운 과거지만 제 어린 시절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빠랑 엄마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집안에 보이지 않는 슬픔의 그림자가 서리기 시작한 건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이었죠. 어느 날 아빠 무거운 표정으로 저랑 동생에게 그러셨어요. 엄마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 우리 지화, 소화, 엄마 없어도 밥 잘 챙기고 씩씩하게 학교 다닐 수 있지? 친구들이랑 학교 다니며 까르르 웃고 놀아야 할 12살 때부터 엄마의 병은 우리 가족의 일상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아빤 가구점을 새로 시작하느라 늘 바쁘셨고 또 돈 문제인지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릴 돌봐줄 어른이 없으니 라면, 참치캔, 조미김 등을 사서 동생이랑 대충 끼니를 때우며 지냈어요. 우리끼리 그리 지낸 건 괜찮지만 엄마가 돌아가실까봐 무서웠거든요. 단 하루라도 더 살아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이 엄만 창백해진 얼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요? 우리 가족에게 닥친 또 다른 시련과 고통이 다시 한번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2년 뒤 내 착한 여동생마저 엄마와 같은 병이 생긴 거예요. 바쁜 아빠를 대신해서 중학생인 제가 동생 데리고 병원에 자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은 동생의 희귀한 면역 질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려워서 다 알아먹지도 못하겠지만 엄마를 잃었던 공포감이 가시기도 전에 전 내 동생마저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동생의 보호자가 되길 자처했죠. 비록 중학생에 불과한 나이였지만요. 왜냐면 엄마 때처럼 무력하게 떠나보내지 말고 동생을 꼭 낫게 해줄 거라고 다짐했으니까요. 학교 마치고 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TV랑 만화책 보며 우린 항상 같이 있었고 잠도 병원에서 잔 적이 많았어요. 간호사 언니들이 저한테 집에 가서 쉬다 오라고 밀었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동생과 함께 하고픈 간절함에 말릴 수도 없었죠. 어제 TV에서 봤는데 여성 바텐더가 너무 멋지더라. 나 20살 되자마자 칵테일 전문가 자격증 따고 싶어, 언니. 여자 바텐더라. 너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그럼 언니가 바 사장하고 거기서 네가 칵테일 바를 맡아서 우리 같이 하자. 나중에 커서 뭐 할지 어떤 남자랑 연애할지 그런 수다를 떨며 동생의 병이나 고된 현실 같은 거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파리한 동생 얼굴에 죽음이 임박해왔음을 느끼고 병원 복도로 뛰쳐나와 눈물을 참았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15이라는 너무 예쁘고 앳된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훌쩍 엄마 곁으로 가야 했는지 아마 언니나 아빠보단 엄마 품이 그리웠나 봅니다. 동생마저 떠나고 난 뒤 나는 어두컴컴한 무대에 홀로 남아 삶의 목적을 잃은 채 방황했어요. 고등학생이 됐지만 학교가 무슨 소용인지 몰라서 학교를 빼먹고 그저 길을 배회했죠. 도대체 너까지 왜 이러냐? 담임 선생님 전화가 몇 번째인데 계속 이러다가 퇴학당하면 어쩌려고.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언제 아빠 노릇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소아랑 엄마 아플 때 아빠가 뭐 했는데? 자기 돈 벌기 신경 썼지. 왜 내 고등학교 어쩌고저쩌고 간섭이냐고. 엄마랑 동생이 아픈 동안 자기 사업에만 골몰하고 가족을 내팽개친 아빠에 대한 원망이 극에 달했습니다. 내가 비참하고 극도로 외로운 건 그 비난과 원망을 모두 아빠에게 향했어요. 그리고 내게 무의미한 집도 아빠 얼굴도 보기 싫어서 가출까지 감행하고 말았죠. 어둠으로 가득한 거린 낯설었지만 동시에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움도 잠시 거리의 밤은 차갑고 고요했어요. 어린 학생 하나가 밤거리를 헤매는 모습을 보는 어른들의 시선은 무관심하거나 냉혹함 둘 중 하나였죠. 거기다가 가출해서 나처럼 방황하는 윤영이를 처음 알게 됐어요. 한 번은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다가 한 번은 공원에서 배회하다 마주쳤고 마지막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너도 집 나왔어?
그래, 너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서로의 처지가 같다는 걸 인지한 순간 어쩐지 한 발짝 깊어진 동지의식을 느꼈죠. 너도 땡땡여고 다니지? 지나가면서 본 얼굴이야. 왜 학교 안 가고 아예 집에서 나온 거야?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자세한 관심은 꺼줘. 그래. 그럼 이건 관심 가려나? 너도 알겠지만 역이나 공원은 우리가 있을 때가 못 돼. 나 아는 언니 중에 우리처럼 오갈 데 없는 애들 재워주고 먹여주는 데가 있다는데 같이 가볼래? 잠깐 고민했지만 내 처지에 그런 곳이 있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윤영이를 따라 가출 청소년들이 모인 곳에 가게 됐습니다. 내 또래의 여자애랑 남자애들 10명 남짓 모여있는 반지하 주택이었는데 거기 리더로 보이는 오빠와 윤영이가 몇 마디 나누더니 그 오빤 나랑 윤영이를 훑어보더니 그랬어요. 여기 있으려면 규칙을 따라야 돼. 그것만 지키면 얼마든지 있고 싶은 만큼 있어도 좋아. 그리고 무슨 종이에 쓰인 규칙을 보여주면서 따르라고 잠옷 근엄하게 말하는 그 오빠의 뺨에 흉터가 돋보였습니다. 거기 있는 동안 춥지 않게 잘 수 있고 때마다 밥이랑 반찬 꺼내서 먹고 시간을 내 마음대로 보낼 수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일거리가 있었어요. 당번을 정해서 리더 오빠가 말하는 심부름을 해야 했고 실수가 있거나 거절하면 두들겨 맞아 며칠 보일러실에 감금당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감금당한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전 잘못된 상황을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에 오는 게 아니었어. 정말 여긴 위험해. 드디어 리더 오빠가 나에게 손가락을 까딱하며 불러 세워놓고 일거리를 제안했습니다. 뭐 초등학생도 할 줄 아는 간단한 일이야. 하지만 내 말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했다간 알지? 근처 골목에서 작은 소포 하나를 전달하고 오면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리더 오빠가 말한 장소에서 후드티를 머리까지 푹 쓰고 고개 숙이고 기다리는데 누가 다가와서 말했죠. 오늘은 먹이 2개가 필요해. 넌 비둘기냐? 그 말은 바로 리더 오빠가 말한 암호 같았습니다. 오빠가 알려준 암호에 대한 대답을 뱉었죠. 난 다람쥐 먹이 하나가 있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인 여자에게 갖고 온 소포를 내민 순간 여자가 말했죠. 너 혼자 왔어? 네가 온 곳은 어디야? 본능적으로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 직감이 들어서 도망치려는 순간 그 여자는 내 팔을 꼭 잡았습니다. 잡았다. 어딜 도망치려고. 이 형사님 덜미 잡은 것 같습니다. 여자는 내 팔을 포박하고 무전기로 다른 경찰들을 불러들였어요. 아, 나는 경찰에게 잡히고 만 것이었죠. 그대로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네가 전달하던 이 소포가 뭔지 알아? 전 몰라요. 그냥 아는 오빠가 전달해달라고만 해서. 이거 불법 밀매야. 너 지금 현장 검거된 거라고. 그때 기억났습니다. 리더 오빠가 가장 주의하라고 신신당부했던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혹시 짭새들에게 걸리게 되면 이건 무조건 너 혼자 벌인 일이야. 행여라도 여기 얘기 조금이라도 흘리면 네 친구 얼굴을 칼로 난도질하고 너도 나중에 찾아가서 똑같은 꼴로 만들 거야. 명심해. 아무리 경찰 아저씨들이 설득하고 겁박해도 전 조개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늦은 밤 여경 언니가 절 데리고 옥상에 가서 캔맥주를 내밀었습니다. 너 때문에 걱정돼서 퇴근을 못하겠다. 나도 남자 하나 제대로 만나서 결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참. 퇴근하고 놀면 되지. 나한테 왜 이래요? 미성년자인데 맥주는 무슨. 지금 속 답답할 거 아니야. 그럴 때 마시라고 술이 있는 거고. 너 술 안 마셔봤어? 무서운 경찰로만 생각했는데 마치 동네 언니처럼 그러니까 어느덧 경계를 허물고 조용히 맥주를 비웠죠. 경찰로서가 아니라 너 고등학생인데 혼자 덤터겠으면 어른 되기도 전에 인생의 빨간 줄로 시작한다.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알아? 네 가족은 심정이 어떻겠어? 갑자기 엄마랑 소아 얼굴이 떠올라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리더 오빠가 나랑 친구를 건들겠다는 협박으로 못했는데 여경 언니가 책임지고 지켜준다고 해서 결국 리더 오빠랑 근거지 위치를 털어놓고 말았어요. 걱정과 달리 경찰들은 그 가출 숙소에서 리더 오빠를 체포하고 함께 지내오던 윤영이랑 다른 애들도 무사히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가 경찰서로 찾아와서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가출해서 무시무시한 짓을 하다 경찰서에서 제외한 나에게 아무런 비난이나 말씀 없이 조용히 운전만 하는 아빠에게 처음 무섭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친 데 없지? 그럼 됐다. 너도 범죄에 연루된 거라 책임을 피하지 못할 뻔했는데 그 김지혜라는 여경이 최선을 다해서 훈방 조치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미안해, 아빠. 너희 엄마랑 소화간 지 얼마나 됐냐? 하나 남은 너까지 잘못될까봐 아빠 정말 잠도 못 자고 너만 기다렸다. 근데 우리 딸 이렇게 멀쩡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럼 그때 옆에서 있어주지. 엄마랑 소아랑 아빠가 그리웠을 거란 말이야. 아빠가 병원비랑 고칠 약값은 어떻게 구하겠니? 돈을 벌지 못하면 아픈 사람 고치지도 못하고 떠나보낼까봐 두려워서 더 열심히 가게 했지. 근데 치료란 치료는 아주 소용없이 그렇게 허망하게 갈 줄 누가 알았니?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빠가 옆에서 지켰을 거다. 가장으로서 병원비 때문에 아픈 가족 옆에 있지 못하고 가게에 매진했어야 하는 아빠의 마음을 전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나만큼 아빠도 후회하고 그리워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하겠다는 약속을 아빠랑 하고 학교로 돌아갔어요. 범죄의 길로 들어설 뻔했던 위기의 순간을 겪으며 윤영이와 우정은 한층 깊어졌는데 다행히 윤영이 또한 정신 차리고 학교로 돌아왔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길로 빠지지 말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고 공부는 못해도 우린 학교 수업은 절대 빼먹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른 친구 소민이, 영주, 지혜까지 이렇게 4명의 친구와 친하게 됐죠. 남들 눈엔 공부도 못하고 몰려다니는 질 나쁜 애들이라 손가락질 받았을지 몰라도 그 친구들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천박한 사막이랑 같았을 겁니다. 최고로 속 깊고 의리까지 갖춘 멋진 애들이죠. 우리 아이들 H.O.T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으로 아예 H.O.T 오빠들의 여자란 뜻으로 학걸파라는 이름까지 짓고 현재까지 아름답고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또 세금 성실히 내고 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결혼해서 아이의 엄마로서 모두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런 제 어린 시절 추억하다가 여기까지 빠졌죠. 언니들 미안해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결혼 전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요. 성인이 돼서 중소무역회사에 취직해서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동생 말이 떠올랐어요. 칵테일 자격증을 따서 바텐더를 하고 싶다던 꿈 말이죠. 내가 동생 대신 그 꿈을 이뤄주고 싶어서 평일 저녁과 주말마다 자격증 준비해서 1년 만에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부평역 인근 칵테일바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매일 다양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칵테일로 즐거움을 선사하고 대화하는 일이 무척 내 성격에 맞는 일 같았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던 바에서 정직원을 제안하시기에 따분하고 지루한 업무, 여자 무시하는 조직 분위기에 온갖 더러운 꼴 참아주며 회사에 다니던 차에 바로 그만뒀죠. 그렇게 칵테일바에서 몇 년 일하고 친구의 제안으로 한식 조리 자격증을 따며 요식업에 관심을 두다가 내 가게를 차리게 된 거예요. 퓨전 음식점인데 가게 한쪽에 칵테일바를 겸해서 합정동에 차린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한 번의 가게 이전을 거쳐 100평이 넘고 매출액이 꽤 큰 요식업 사장이 됐죠. 어찌 보면 내 동생이 날 이 길로 인도해 준 것 같아서 동생 덕에 잘 살아있다는 고마움이 있어요. 우리 학걸파 친구 중에 누군가 경조사나 좋은 일이 있으면 내 가게에서 무료로 잔치를 열어주고 애들은 또 내 가게에 무슨 일 생기면 모든 일 제치고 도와주니 너무 든든하죠. 사실 남편도 우리 가게 손님으로 만나게 되었거든요. 인근 중학교 선생님의 부임한 남편이 우리 가게를 단골로 다니다가 학걸파 모임 때 합석하면서 손님이 아닌 남자로 친해지게 됐습니다. 언니가 그 남자 따로 조사해봤는데 정가도 없고 그 학교에서 평판도 좋은 것 같아. 그 남자 한번 만나도 된다고 언니가 이미 검증 끝냈어. 그 선생네 중학교 엄마들 모임에 들어보니까 여자친구도 없고 순진한 편이라더라. 네 아들 아직 유치원 다니는데 중학교 맘들한테 어떻게 정보를 얻었니? 야, 내가
학교 적부터 소식통으로 유명했는데 이 정도 위장 잠입이야 일도 아니지. 여경 지혜 언니부터 친구들의 깐깐한 검사를 통과한 남편과 사귀면서 진지한 관계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내 결혼식에 학걸파 친구들이 기죽지 말라고 우리 쪽 하객을 30명이나 몰고 왔습니다. 그녀들의 H.O.T 행복이라는 노래와 춤으로 축가 시간은 뜨거운 호응을 받았죠. 비록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와 소하는 없었지만 그들 덕에 행복한 결혼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하시던 가구 가게엔 확장을 거듭하다 아예 자체 제작 공장을 두어 제작까지 하셨어요. 다행히 저 결혼할 때 혼수 가구 일체를 친정아빠가 선물로 최고급 자재로 만들어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장롱과 소파까지 아빠네 회사 가구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은 검소하고 소박한 분들이셨는데 며느리 덕에 결혼 이후 처음 가구를 바꿨다며 무척 좋아하셨던 건 안 비밀이에요. 남편은 교사로 저는 가게 사장으로 맞벌이하며 아들 하나 낳고 열심히 키우며 살았습니다. 제가 가게 하느라 바쁠 때 시어머님이 애를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는 등 큰 도움을 주셨죠. 며느리보다야 내 아들이 귀한 보통의 시어머니시긴 해도 제가 친정 엄마가 없는 며느리 더욱 마음 써주시는 따뜻한 분이셨어요. 남편도 외도나 과도한 투자나 그런 거 속썩이는 일 없이 우리 부부 다툼 없이 잘 살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인생에 태풍쯤 오기도 하잖아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저 역시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도 공무원 부부셔서 그런지 두 아들 모두 좋은 대학 가서 공부를 잘했다네요. 고려대 사범대 나와서 교사하는 남편과 그 아래 시동생은 카이스트를 나와 대전에서 연구원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 때부터 쭉 대전에서 살다 보니 제가 시집 와서도 결혼식이나 명절 때나 가끔 뵙는 거니 지적이고 조용한 시동생이라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 시동생이 결혼한다며 작은 키에 말수가 적은 동서를 데려왔는데 직업이 무려 의사라고 해서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동서가 들어왔다곤 하지만 둘이 대전에서 신혼을 살았기 때문에 만날 기회는 좀처럼 없었죠. 그래서 동서랑 친해질 기회도 관계가 나빠질 일도 없었달까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 시댁 방문도 빼먹는 일이 잦았거든요. 혼자 시댁에 온 서방님에게 시부모님이 좀 불편한 기색을 비쳤을지언정 동서한테 직접 뭐라 한마디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동서가 시댁에 온 이후에도 시댁 제사 준비는 저랑 어머니 둘만 해야 했습니다. 매번 제사 우리 둘끼리 하니까 좀 섭섭하니? 괜찮아요. 그래도 제사 명절 포함해서 1년에 3차례면 많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어머님이 동서한테 섭섭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 나로서야 그 아이가 마음에 안 차지. 그래도 어쩌겠니? 의사 며느리라는데 나도 눈치 보게 되더구나. 부부끼리 안 싸우고 그저 자식들 잘 살기만 하면 어민 바랄 게 없다. 그래도 애가 미안한지 음식값은 보냈더라. 우리 이걸로 주말에 쇼핑할까? 그럴까요, 어머니? 시어머님이 간섭 안 하시는데 괜히 형님이랍시고 제가 동서한테 이래라 저래라 입 한 번 뗀 적 없거든요. 하지만 동서 걔가 선을 넘었을 때 그때부턴 더 이상 저도 조용히 참을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답니다. 시모의 생신을 겸해서 시댁 가족끼리 강릉에 2박 3일 가족여행을 계획했어요. 제가 펜션 예약부터 거기 전체 여행 계획이랑 비용도 다 됐죠. 하지만 여행을 떠나는 날 가게에 비가 들이닥친다는 직원의 연락을 받고 급히 가게로 갔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남편만 시부모님 모시고 먼저 출발하고 전 가게 일을 마무리한 뒤에 남편에게 연락했죠. 지금 누수로 보이는 곳은 박 사장님이 임시 공사를 했는데 날이 맑을 때 제대로 보수 공사를 해야 할 거래. 그럼 난 이제 출발할게. 그래. 잘 됐다. 재수 씨도 병원 일로 이제 출발한다고 하니까 그 차편에 같이 와. 그렇게 동서의 차를 얻어 타고 강릉을 향해 출발하여서 가는데 빵빵! 동선 참지 못하고 클락선을 마구 눌러댔어요. 아이씨, 저 모닝 똥차 따위가 감히 내 벤츠 앞을 끼어들어. 그렇게 난폭한 운전은 세상 처음 봤습니다. 동서답지 않게 왜 이래?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 오늘 세미나에서 말하면 뭐 형님이 의사로서 스트레스를 알긴 해요.
물론 난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얘기하다 보면 동서 기분이 좀 풀릴 거 아니야. 이렇게 난폭하게 운전하고 가다가 바로 황천길 갈까봐 무섭다고. 아이씨, 자기들이 뭘 잘나면 뭐 얼마나 잘났다고 사람 개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아니요. 오늘 의사들끼리 모여 세미나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나온 의사들이 날 지잡대 편입생 출신이라고 대놓고 무시해요. 내가 발표할 땐 손가락으로 귀를 파고 질문 하나 안 하면서 저희들끼리 크크거리고 비웃기나 하죠. 와, 아니 의사면 다 똑똑하고 잘났을 걸 뭐 그 가운데서 또 출신으로 편을 가르고 그러냐? 나도 같은 의사고시 패스했지. 인턴 레지던트 다 거친 정식 의사인데 죽을 때까지 그놈의 출신 대학으로 영원히 같은 레벨로 인정 안 할 거예요. 그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싶어. 급기야 동선 가속 페달을 미친 듯이 밟는 게 아니겠어요. 이러다가 차가 사고라도 나겠다 싶어서 겨우 동서를 어르고 달래서 국도 옆 편의점에 들러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커피와 간식을 사들고 와서 동서에게 까주면서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동서 심정을 이해하겠냐만 원래 열등한 인간들일수록 남의 티끌은 들추고 비방하기 마련이지 않겠어? 나 고등학교 때 날 무시했던 세연이란 계집애가 있는데 지금까지 동창회 나와서 하는 말이 있어. 걸레가 깨끗이 빤다고 수건되냐. 옛날에 가출하고 사고치던 년들이 지금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꼴 보니까 토 나온다고. 그딴 말을 당사자 앞에서 했다고요? 내가 잠시 자리 비우면 애들한테 날 씻고 다니는 것 같은데 통에 내가 다 듣지 않겠어. 참다 참아주다가 지난번 동창회 때 걔 딱이 한 대 대차게 걷어올리고 5만 원권 20장 뿌리면서 이렇게 말했지. 야, 네 뺨 한 대 값으로 이 정도면 되냐? 돈 싫으면 내 뺨 한 대 치고 같이 경찰서 가든가. 아니면 다신 나 씹고 깝치지 마라. 뭐라고요? 형님 깡패예요? 원래 내가 안 건들면 나름대로 참을성도 있고 둥글둥글한데 한번 빡 돌면 누구도 못 말린다고. 우리 학걸파 영주들도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동서도 나한테 안 물리게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처럼 동서 무시하는 의사 놈들한테 본때 한번 보여주라며 농담 섞어 얘기했죠. 대화하다 보니 동서의 분했던 표정이 좀 누그러지는 것 같아서 화장실 좀 다녀와서 출발하자고 화장실로 들어갔죠. 그런데 나와서 아무리 찾아도 동서의 그 하얀색 벤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히 동서한테 전화해서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형님, 내 차 못 탑니다. 거기서 한 13km만 걸으면 목적지니까 알아서 와요. 야, 장난치지 말고 어서 돌아오라고. 되게 웃기네. 너 형님이랍시고 내 앞에서 조언한 거니? 나 무시하고 욕해도 걔네가 좋은 대학 나온 의사라 그래도 참아주는 거야. 근데 대가리 나쁜 꼴통년이 지 동창생 같은 얘기하면서 뭐? 나한테도 깝치지 말라고? 형님 너야말로 나한테 개긴값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정신 말짱하게 걸어서 와요. 이러고 동서가 전화를 팍 끊어버린 데다가 이후 아무리 전화를 걸어봤자 싹 무시했어요. 이미 캄캄해진 밤에 혼자 시골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황당하고 열받았는지 몰라요. 가로등도 잘 없는 초행길 촌동네에서 이러다가 험한 꼴 당할까봐 게다가 어두컴컴한 도로라 가끔 쌩안이 지나가는 차에 치일까봐 두려웠죠. 힘들게 2시간 넘게 걸어서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시부모님이 절 보며 도리어 그랬습니다. 첫째 너도 참, 이 오밤중에 왜 그랬다니? 둘째 차나 얌전히 타고 오지. 아무리 기분 상했다고 중간에 내려서 사라졌다면서 여기까지 걸어왔어? 다리 괜찮아? 이미 동서가 먼저 시부모님과 남편들에게 저랑 말다툼하다가 기분 상해서 저 혼자 내려서 걸어왔던 거짓말을 퍼뜨린 거죠. 이제와 시시콜콜 말하기 그래서 그냥 동서만 째려보고 여행 내내 말 섞지 않고 다녀왔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리 지가 기분이 상했건 어쨌건 그 시골 캄캄한 때 사람을 버려두고 가는 법이 어디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때부터 난 동서에게 동선 나에게 악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서로 투명 인간 취급하며 사이 나빠진 걸 알아챈 시어머님은 자꾸 저한테 동서 좀 봐주라고 잘 지내보라고 그러시고 남편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형님인데 재수 씨 좀 봐줘. 아니, 근처에 새로 생긴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면서 재수 씨네 병원 운영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즘 어머님이 나한테 하소연했구나? 그렇게 며느리 노릇은 안 해도 시부모님 명절 용돈은 잘 챙겨줬었는데 요즘은 일절 없다고 하시던데? 그래, 재수 씨 의대 때 학자금 대출도 남아있고 버는 돈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된대. 수혁이 따낸 의사 와이프 덕 좀 볼 줄 알았더니 생활비 대부분 자기 월급에서 나간다고 앓는 소리 하더라고. 동선의 딱한 사정 얘기 들으니 분했던 마음도 누그러지면서 그래, 평생 가족으로 엮여 살 텐데 내가 한번 봐주지 했어요. 곧 이사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에 내가 먼저 동서한테 연락을 해봤죠. 잘 지냈어, 동서? 오랜만이다. 병원은 여전히 잘 되지? 네, 병원은 뭐 똑같죠.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조만간 이사 간다고 하는데 내 도움이 좀 필요할까 해서. 맞아요. 결혼할 때 잠깐만 전세로 살 거라 거기 빌트인 된 거 뭐 있고 싸구려 가구만 몇 개 들어놨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가구랑 가전 다 새로 들여놔야 할 판국이더라고요. 그래? 가구라면 우리 친정아빠 회사에 내가 얘기 잘 해놓을 테니까 한번 가봐. 최대한 저렴하게 좋은 걸로 맞춰달라고 부탁드릴게. 동선 좋은 가구를 합리적인 가격에 드리니 좋고 친정아빠한텐 고객을 이어준 셈이니 내가 생각해도 참 잘했다 싶었죠. 그렇게 동선에도 근처로 이사와서 시부모님과 우리 식구랑 해서 집들이를 초대했습니다. 병원이 힘들다고 징징대더니 글쎄 대형 평수 아파트에 최신형 가전제품과 고품질 가구로 아주 꽉꽉 채워 넣었더라고요. 와, 집 너무 좋다. 동서 요즘 힘들다는 거 거짓말이었구나? 다혜형님이 소개해준 가구점 덕분이죠. 말씀대로 품질은 최고인데 아주 저렴하게 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어쩐 일로 동서가 우리 아빠네 회사 칭찬까지 하고 기분이 으쓱거리고 좋았습니다. 그간 불편했던 동서지간 사이도 좋아지고 일도 잘 풀렸구나 했죠. 그런데 말이죠. 그로부터 반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031 지역번호인 유선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순철 삼촌이었죠. 순철 삼촌은 옛날 아빠 가구 가게 시작 때부터 일했던 분인데 친삼촌 같은 분입니다. 친정 가면 인사드리긴 해도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던 사이는 아닌데 갑자기 나한테 삼촌이 왜 전화를 걸었는지 의아하더라고요. 내가 사장님 연락처 파일에서 네 번호 찾아서 회사 전화로 한 거다. 기니 할 말이 있어서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오지랖 같긴 한데 그 여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엄청 조용하고 순둥한 삼촌이 그렇게 열통낸 목소린 처음 들었어요. 삼촌 말 어찌된 사정인가 하니 6개월 전 동서가 가구 보러 친정 아빠네 와서 태도부터 엄청나게 거들먹거렸대요. 형님이 사정사정해서 먼 남영주까지 온 거거든요. 이게 이사갈 집 평면도예요. 여기 침대랑 드레스장 등등 표시한 데에 치수랑 색깔 적혀져 있죠? 거기에 딱 맞춤으로 가구 보내주셔야 돼요. 예, 우리 지화 시댁이니까 최선을 다해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고르신 가구들이 최상급의 수입 제품도 있어서 구매 금액이 1억이나 되는데 괜찮으십니까? 못 들으셨나 봐요. 저 의사예요. 꼴랑 1억 가지고 무슨. 그리고 워낙 사기꾼이 많아서 집에서 가구 받아보고 하자 없으면 그땐 정산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흰 그런 쪽으로는 자신이 있는 회사예요. 고객 신뢰를 먹고 회사가 이만큼 커왔으니까요. 순철 삼촌 말이 동서가 재수없고 거만한 태도로 굴었지만 아빠는 내 딸 시댁 사람이니 끝까지 공손하게 대했다 하네요. 정말 공을 들여 좋은 가구로 엄선해서 배송까지 직접 아빠가 하시는 등 완벽하게 일을 마치고 정산할 시간이 좀 온 거예요. 하지만 동선 계좌번호를 두고 가면 차후 정산금을 보내겠다면서 일단 아빠를 보냈답니다.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심지어 의사라는데 돈을 떼어 먹겠나 하고 동서 믿고 오셨다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도 가구값은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정중하게 연락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나중에 나의 잡상인 취급하면서 연락까지 씹더래요. 그러기를 벌써 6개월이나 지난 겁니다.
지금 사장님이 얼마나 곤란한 상황인지 알기나 해. 요즘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거든. 그래서 그 1억이면 당장 급한 사채를 갚을 수 있어서 얼마나 절실한데. 그 의사라는 양반이 어째 그럴 수 있단 말이냐? 급한 사정에 친정아빠가 동선의 병원까지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정산해달라고 하니까 돌아오는 대답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못 배운 집안이라 그런가? 이렇게 무례하기 짝이 없네요. 그깟 가구값 때문에 여기가 어디라고 병원까지 됐어요. 가구 품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반품할게요. 가져가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가구를 6개월이나 사용해놓고, 이제 와 반품이라니. 자꾸 이렇게 귀찮게 구시면 제 기분이 슬쩍 상하려고 하거든요. 형님 옛날에 좀 놀았다면서요. 가출까지 하고. 그거 우리 시부모도 아시나 모르겠어요. 동서의 이 한마디에 친정아빠는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와서 낮부터 혼자 술을 드셨대요. 삼촌이 말한 이 대목에서 미친 듯이 화가 났습니다. 내 딸이 혹시나 사돈 어른들에게 밉보일까 싶어 딸보다 더 어린 년한테 수모를 당한 아빠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삼촌의 얘기를 듣자마자 난 동서가 있는 병원에 쏜살같이 갔습니다. 접수 간호사에게 내가 시 형님인데 당장 만나겠다 하자 간호사는 어차피 환자도 없으니 바로 원장실로 들어가시라 했죠. 내가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동서는 날 보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간호사 들으라는 듯 소리쳤습니다. 김 간호사, 내가 아무나 들이지 말라고 몇 번 말하니? 환자분 오시면 어쩌려고. 이분 데리고 나가서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라고 해. 뻔히 눈앞에 있는 날 투명 인간, 비렁뱅이 취급하면서 간호사한테 끌려 내보내려 하는 게 아니겠어요. 눈에서 레이저가 뿜어나올 듯 동서를 강렬하게 쳐다보며 그랬습니다. 너 우리 아빠한테 그딴 짓 하고 또 날 이렇게 취급해? 내가 전에 그랬지. 한 번 건들면 내가 누구보다 무섭게 돌변한다고. 네, 기억하네요.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바쁘니까 나중에 오세요. 내 말을 무시하는 동서를 보며 분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연신 미안해하며 나가시라고 하니 내 발로 병원 밖에 나오긴 했는데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어요. 혼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들어가서 그년 머리채를 끌고 나올까 어쩔까 고민했다가 지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열하며 언니한테 친정아빠가 당했던 얘기부터 방금 동서에게 당한 모두를 털어놓고 어쩌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언니가 동서한테 쌍욕을 하며 흥분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일단 가게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하자고 차분하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언니 말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누구보다 의지하는 사람이니까요. 가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직원들에게 맡기고 멍하니 발코니 의자에 앉아있는데 이윽고 지혜 언니부터 윤영이, 소민이 등 학걸파가 모두 찾아온 겁니다. 우리 지화에게 일이 생겼다고 모두 긴급 소집했지. 자, 그동안의 고통을 이제 동서에게 정확히 되갚아줄 계획을 세워볼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목적으로 모인 게 얼마만인지 너무 떨려. 아줌마 됐다고 다들 우리가 누군지 잊은 건 아니겠지? 언니의 말 속에 복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친구들의 눈빛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수의 계획에 서막이 올랐고 동선 곧 그 정교한 복수의 그물에 걸려들게 되고 말 테니 어디 기다리라죠. 일과를 마친 늦은 밤이면 가게에 모여 동서의 일과와 동선, 그가 자주 가는 장소들, 그의 일상적인 패턴들을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주말 활동까지 철저하게 조사한 정보들을 두고 각각의 역할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죠. 지혜는 동서가 자주 들르는 장소와 동선을 보여주는 지도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으로 동서의 예상 동선을 따라가며 정확한 포인트를 표시했고 복수의 첫 단계를 위해 우린 모두 세부 사항을 꼼꼼히 점검했어요. 초승달이 살포시 뜬 저녁의 어둠이 감싸던 어느 날 우린 그동안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긴장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동서의 병원 근처에서 동태를 살피며 나랑 지혜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계획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어떡하지? 그 여자 병원 나선 지 좀 지났대. 평소와 다른 데를 가나 봐.
계획의 첫 번째 시도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을 때 걱정 마. 아까부터 걔 SNS 주시하고 있었거든. 약속 때문에 여기 쉐라톤 호텔 주차장으로 움직이는 중이야. 소민이의 정보로 발빠르게 움직인 덕에 호텔 주차장에 CCTV 사각지대를 찾아서 동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동서는 혼자가 아닌 어떤 남자와 함께 있었죠. 그때 윤영인 언제 챙겼는지 커다란 대포 카메라를 꺼내서 그들을 찍으며 씩하고 웃었습니다. 계획을 변경하고 우리는 잠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시간 반쯤 지났을 무렵 그 둘이 나와서 헤어지는 걸 보고 우린 동서 뒤로 접근해서 재빠른 움직임으로 저항할 틈도 없이 제압하고 차에 태웠습니다. 눈과 귀를 가린 채 납치된 동선 버려진 창고로 데려와 의자에 결박된 채 묶어뒀어요. 창고는 인천항 근처 미리 준비해둔 곳으로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장소임이 분명했죠. 차가운 콘크리트 벽, 좁고 답답한 공간, 그리고 빛 한 줄기 없는 어둠 속에서 동선 격렬하게 소리치고 저항했습니다. 너희들 누구야? 강도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돈 줄 테니까 이것 좀 풀어달라고! 동서를 데려와 놓은 이후 누구도 말을 하거나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했어요. 우리 중 누구도 처음 계획처럼 동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욕하는 행동 같은 걸 시도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폭행을 하는 건데 멀쩡히 가정을 이루고 사는 친구들에게 차마 거기까지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신체적 고통보다 크고 두려운 고통은 심리적 압박이라는 걸 동서의 변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발버둥을 치던 동선 점차 시간이 지나고 말수가 줄어들고 자신의 처지를 깨닫기 시작한 듯 했어요. 저항의 감정에서 공포와 두려움이 점차 동서의 내면을 잠식해 갔던 것 같아요. 저기요, 누군지 몰라도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예전에 친구들에게 괴롭힘 당하다가 운동장 단상 아래 창고에 갇힌 적 있다고. 그때 이후로 폐소공포증이 생겨서 지금 무서워 죽을 것만 같아. 살려주세요. 그 말을 듣고 변조된 마이크를 통해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너 멀었어, 아직. 그간 너의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는지 중요하지. 어떠한 이유로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깊이 생각해야 할 거야. 내 대답에 급발진하듯 동선 자기 의료행위 실수로 피해를 본 환자 얘기부터 심각한 따돌림으로 괴롭힌 대학 동창의 얘기까지 모조리 고해성사하기 시작했어요. 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았더군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 속에 나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녀에게 내 존재가 하찮아서일까요? 아니면 평생 저지른 죄가 많아서 나랑 친정 아빠에게 한 짓은 잘못도 아니라 생각한 걸까요? 허탈한 마음으로 동서에게 물 한 모금을 먹게 해준 뒤 지혜랑 소민이에게 그곳을 맡기고 전 집으로 돌아왔죠. 우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2인 1조로 교대 근무를 서기로 했거든요. 아이 유치원 등원과 출근하는 남편을 보내며 평소와 다름없는 오전 일과를 시작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동서가 어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주의를 기울였는데 서방님이나 시부모님 모두 동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젯밤 동선 제주도 학회 참석이 예정되었던 때라 자기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서방님이나 병원에서 의심할 수 없었죠. 몇 시간의 연락 두절로 서방님이 경찰에 실종 신고라도 하는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그 부부에게 평소와 다름없었나 봐요. 일단 들키지 않았으면 안도하고 창고로 이동해서 밤새워 지켰던 친구들과 교대했습니다. 그 시간은 창고 안에 갇혀있던 동서를 지켜보는 저 혼자만 있을 뿐이었어요. 잠들었던 동서가 깨어나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또 아무 소리도 없네. 나 혼잔가? 그래,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날 괴롭히던 놈들 이상으로 나도 괴물이 되어버린 것 같아. 학교에서 나 늘 외톨이였지. 낡고 해진 옷, 관리 안 된 손발톱, 그리고 항상 주눅 들어있는 모습 때문에 다른 애들은 날 조롱하거나 피했으니까 그럴수록 누군가 눈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웠고 더 소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선생님들조차 내 상황을 외면했는데 나한테 무슨 힘이 있겠어.
10살 무렵 홧김에 맨날 괴롭히던 재호를 박치기로 반격하고 처음으로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지. 약한 모습 들키면 잡아먹힌다는 걸. 그때부터 너 자신이 악마가 되기로 했다는 거야? 악마라니. 악마는 우리 집이었어. 처음엔 술 먹고 엄마 때리는 아빠가 원인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야. 알코올 중독인 아빠가 아니라 저항 한번 못하고 당하기만 한 엄마 잘못이지. 약하고 물러 터졌으니까 제 딸년 하나 건사 못하고 그게 뭐야. 그때부터 누구도 날 짓밟을 수 없도록 내가 먼저 밟아주겠다고 결심했고 선의 같은 것보다 분노와 의심으로 사람을 봤던 것 같아. 평범한 대학에 입학하고 사회적 성공이 절실히 필요해서 의대 편입만 목표로 달렸어. 그래서 결국 의사의 꿈을 이뤘으니 됐잖아. 그런 여유와 능력이 생기면 강팍한 마음 접고 주변도 챙기면서 내 신세에 챙기긴 누굴 챙겨. 의대 들어가면 끝인 줄 알아? 몇 억이 드는 학비 때문에 내가 뭘 했게. 이 몸뚱이 팔았어. 여의대생이란 타이틀 달면 2배나 더 비싼 화대 받을 수 있다는 더러운 세상을 네가 알기나 해? 왜? 이제 나 창렬하고 욕해보지 그래. 구청에서 주는 최저 생계비 받아 쓰는 부모에다가 학비 달라고 하냐. 은행도 안 빌려주는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 그게 뭐 어때서. 동서가 그렇게 절박하게 살아온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왜 그리 돈에 집착하고 남들에게 인색하게 굴었는지 이해가 되고 동정심마저 들었죠. 그렇게 내 힘으로 거머쥔 의사였어. 자존심 버려가며 내 20대를 모조리 바쳤건만 의사 되고 보니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고. 맞선 시장에선 내 집안 환경이 발목 잡아서 같은 의사끼리 결혼도 어려웠고 그리고 환자들은 뭐 지병 고쳐주는 의사를 식당 서비스직 정도로 여기는데 아주 가관이야. 머리도 나쁜 것들이 내 말 안 듣고 그저 자식들한테 시종일관 친절한 미소로 위로해주길 바란다고. 의사한테 말이야. 그게 짜증나서 내보내면 병원에 대한 욕을 퍼뜨려서 환자들은 갈수록 빠져나가. 의료 장비 리스비에 병원 임대료에 아직도 돈도 나는데 그런 내 처지가 왜 그토록 의사가 되려고 아둥바둥 거렸나 회의감이 들어. 공부 못하고 가출까지 했던 시댁 형님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가게 하면서 월 2천만 원씩 번다고. 내 남편이 매사 비교질 하더라. 내가 무려 의사인데 말이지. 참나. 그게 얄미워서 저희 친정 가구점에 내가 가구값도 안 줬어. 처음엔 천천히 주려 했다가 지금은 진짜 병원이 어려워서 당장 1억이 없다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넌 그 가구점 사장님이 사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 뭐라고? 거기 규모도 크고 잘 되는 데 아니었어? 그 사장님도 절박한 심정으로 너희 병원에 찾아갔던 거래. 돈 없던 시절 너처럼 미수금 1억이라도 받으면 사채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잖아? 알겠다. 그래서 그 깡패 새끼들이 시켜서 지금 나 가둔 거야?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이런 짓 당할 만큼은 아니잖아. 갚을게. 그 사장님 그런 사정까진 몰랐어. 내가 그렇게 어릴 적 보살핌도 못 받고 불쌍한 사정인 거 다른 사람들도 다 몰라서 너한테 그랬던 거야. 누구나 타인의 아픔엔 무관심한 법이니까. 네가 불행했다고 해서 타인에게 아픔을 주는 일에 면죄부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 그 말을 끝으로 동선 입을 다물었습니다. 2시간 뒤 방광이 터질 것 같으니 소변 좀 보게 해달라고 해서 도와주고 가져온 주먹밥과 물을 주었어요. 허겁지겁 그걸 먹는 동서에게 측은한 마음을 보고 있는데 교대하기 위해 친구들이 창고에 왔습니다. 의사라고 뻐기더니 24시간도 안 돼서 완전 노숙자같이 돼버렸네. 쟤 처먹는 것 좀 봐. 우리 이제 그만하자. 무슨 소리야. 아직 계획 첫 단계밖에 안 됐는데. 시계를 보니 동서를 데려와 가둔 지 20시간이 다다른 때였어요. 계획은 1박 2일이었지만 여기서 난 멈추고 싶었습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너희들 덕분에 올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하면 우리가 동서만큼 나쁜 년 될지도 몰라.
영주의 만류에도 전 그 자리에 없던 지혜 언니랑 친구들에게 전화로 내 뜻을 알렸습니다. 난 동서가 잠든 틈에 가서 손발을 결박한 끈을 자르고 창고 문에 자물쇠를 풀어서 도망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다 끝났다. 그럼 너 이제 남은 앙금 없는 거야? 걔 병원 망치는 거, 외도로 결혼 끝내는 거, 아직 할 거 많은데. 어쩌면 동서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사정이 궁금했었나 봐, 난. 걔 과거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사 남불행했나? 그냥 열심히 사는 여잔데 걔도 우리 아빠나 내 사정은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행동이 이해되더라고. 친구랑 복귀하면서 차창 밖 노을을 보는데 어쩐지 내 마음도 홀가분해졌어요. 내가 한 짓임을 알아채고 그 복수가 이어질지 모른다는 염려가 들었지만 그 또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동서가 어떻게 나오나 하고 신경을 곤두세웠는데 의외로 모든 것이 잠잠했어요. 서방님한테 들어보니 동선 제주도 학회에 다녀온 것처럼 집에 돌아왔고 자신이 감금당했던 일들은 어디에도 밝히지 않고 혼자 묻은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과 나에게 여파가 미치지 않아 다행이지만 한편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뒤 모든 적금과 은행 대출로 3억을 만들어서 친정 아빠에게 찾아가 드리려는데 아빠는 깜짝 놀라며 이러셨어요. 나이 돈 안 받는다. 그리고 급한 불은 해결했어. 미수금도 모두 받았고. 미수금이라면 혹시 우리 동서? 그래, 그저께 계좌이체하고 문자 보냈더라. 너무 늦어서 죄송했다고. 제 아무리 의사라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거니 용서하기로 했어, 나도. 한사코 거절하는 아빠에게 남은 빚 1억 9천만 원을 드리고 나오면서 초밥을 사서 동선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와도 괜찮지? 내가 도시락 가져왔는데 같이 좀 먹자, 우리. 어쩐 일로 동선 별말 없이 끄덕이며 같이 초밥을 먹으면서 전 슬쩍 동서를 떠봤습니다. 지난번에 약속도 없이 병원에 찾아와서 내가 좀 무례했지? 미안해. 친정집에서 얘기 들었어. 동서 사정 어려울 텐데 가구값도 보내주고. 당연히 드려야 할 건데 제가 미안하죠. 그보다 전에 형님 아버님 오셨는데 제가 버릇없이 했어도 그게 죄송하다고 말씀 전해주세요. 우리 아빠 다 좋다고 이해한다고 그러셨어. 그리고 병원 매우 어렵다던데 내가 1억 정도 여유가 있어서 필요하면 빌려줄게. 이 병원 접고 페이닥터 들어갈 곳 알아보기로 했어요. 종합병원에서 일할 때가 연봉은 적어도 마음 편했던 것 같더라고요. 어쩐 일인지 동선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도리어 여러 가지 자신의 결정을 매듭 짓는 모양이었습니다. 어쩐지 그런 동서를 응원하고픈 마음이 들어서 무슨 일이든 필요한 건 제가 다 지원하고 돕겠다고 동서 손을 잡고 약속했어요. 이렇게 동서와의 일이 마무리되고 학걸파와 지혜 언니를 불러 쫑파티를 열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안 해본 일이었을 텐데 나 때문에 용기 내줘서 모두에게 정말 고마워요. 별거 아니지만 백화점 상품권 좀 넣었어요. 이걸로 쇼핑도 하시고 미모에 투자도 하라고. 참고로 너희 알리바이라든가 창고 증거물 등은 내가 다 체크했으니까 행여나 지와 동서가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너희가 용의선에 있진 않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말고. 영주한테 들으니까 동서가 너 혼자 있을 때 과거 고해성사했다며? 그래서 복수의 마음이 수그러든 거야? 그래도 잘했다. 내 친구다운 선택이야. 그래, 난 좀 아깝단 생각도 든다. 우리가 준비한 게 많았는데. 그날 건진 외도 사진도 있고 알아보니까 그 남자 레지던트 때 같은 병원에 있던 친구더라고. 혹시 모르니까 내가 킵해둘게. 나중에 동서가 또 싸가지 없이 굴면 나한테 바로 말해라.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사건들은 학걸파와 동서만 아는 비밀로 묻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동서랑 한결 편하고 서로 웃으며 보는 사이가 됐어요. 마치 동생처럼 무슨 일 생기면 챙겨주고 안부도 묻고 그렇게 지내니까 동서가 날 가깝게 느끼고 연락도 따로 하고요. 명절에 자기 친정엔 안 가도 저하고는 꼭 만나려고 하는 걸 보면 절 언니처럼 여기는 거 맞겠죠? 지금까지 서툴고 장황했지만 제 얘기가 재밌으셨나요? 살아온 세월이 그리 길진 않았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며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덕분에 보낸 것 같습니다.
지나온 날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현재의 하루가 여러분에게 행복감 충만하길 빌며 전 여기서 들어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에겐 이렇게 예쁜 날이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고 이 좋은 날씨에 함께 걸어봤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그리운 사람이 한 명쯤 있으시겠죠? 전 평범하게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제 사연 속엔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들도 있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가명을 써볼게요. 이에 대해 구독자 여러분에게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이제부터 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어려서부터 아주 고운 미모로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반달 눈썹에 하얗고 뽀얀 피부, 작지만 오목한 콧날에 크고 예쁜 눈까지. 제 어릴 때 사진을 지금 봐도 정말 예쁜 애였단 걸 알 수 있어요. 같이 제 사진을 본 우리 딸은 깜짝 놀랄 정도예요. 무슨 연예인 사진인 줄 알았어. 정말 엄마야? 이러면서요. 이것도 벌써 30년도 더 된 얘기이긴 하지만 제 미모에 대한 검증이니까 여기에서 자랑을 좀 해볼게요. 한 동네 어른들은 저를 보고 매일 미스코리아에 나가보라고 하셨지만 그러기에 제 키는 160cm 정도의 아담한 키였기에 차마 그 대회를 나갈 수 없었고요. 당시 예쁜 아가씨들을 뽑는 지역 미인 대회가 여럿 있었는데 그중 남원에서 열리는 전국 춘향 선발대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외국인도 출전할 수 있어서 글로벌 춘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들었죠. 그 대회에 전 대학교 1학년 때 참가해서 입상한 적이 있었답니다. 우리 대회 입상 출신인 최란, 오정혜 선배님 등 연예계로 진출한 경우가 많아서 저도 입상만 하면 유명해지고 돈도 벌 수 있겠다 기대에 찼어요. 하지만 대회에 입상해서 한동안 신문사 촬영이나 잡지 기사를 찍고 나서부턴 미스 춘향이라는 명함을 내밀 만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반적인 대학생의 삶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처녀적인 여자가 이쁘기만 하면 꿈 같은 세상이 펼쳐지고 백마탄 왕자님과 결혼해서 꽃길만 걸을 줄 알았죠. 그렇지만 살면서 전 모진 풍파를 다 겪어봤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요. 마냥 꿈에 젖어 살았던 전 이제 고개도 숙일 줄 알고 세상 무서운 줄도 아는 중년의 여성이 됐네요. 세월은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고 지금 절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인들은 제가 미스 춘향 출신인 줄도 모른답니다. 그저 젊었을 때 참 미인이었겠다 얘기는 듣곤 하지만 말이에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전 어떤 직업을 갖고 살겠다는 구체적인 꿈이 없었어요. 그저 젊음과 미모만 믿고 도도하게 있으면 능력 있고 멋진 남자들이 알아서 절 찾겠거니 하는 안일한 마음뿐이었죠. 주변에서 소개팅도 몇 번 해주고 미팅도 2번 나가본 적은 있지만 그 안에서 제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긴 어려웠어요. 전 지적이고 멋있는 남자를 이상형으로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소개팅을 했던 남자들 중엔 의대생, 법대생도 있었지만 도도한 제 눈엔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23살이 됐을 무렵 드디어 제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남자의 이름은 이준호, 26살의 건장하고 활달한 성격의 남자였죠. 준호 씨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이공계 대학 카이스트를 다니고 있는 재원이었어요.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 정말 천재처럼 똑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큰 남자였죠. 우리나라 IT 사업은 아직 불모지에 불과해. 이 땅에 IT 벤처 회사를 일으켜서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성공 신화를 일으켜보겠어. 준호 씨는 제가 잘 모르는 IT 분야에 대한 얘기를 소개팅 내내 했지만 제가 이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도 무엇이 대수겠습니까? 이미 제 마음은 준호 씨를 향해 있었거든요. 준호 씨도 처음 저를 봤을 때 이미 눈에 하트가 그려질 만큼 저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대요. 은주 넌 진짜 예쁘게 생겼다. 배우 심은하나 최수지보다 더 예쁜 것 같아 보여. 너 혹시 전생에 춘향이로 태어났던 거 아니야? 어머, 오빠, 저 미스 춘향대회 나가서 입상됐어요. 저 춘향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야? 우린 대화부터 너무 잘 통했고 준호 씨는 능력 있고 지적일 뿐 아니라 유머 감각까지 있는 완벽한 남자였죠. 준호 씨를 소개해준 내 친구에게 다음날 학교에서 밥을 사면서 감사의 표시까지 했습니다. 어제 소개해준 오빠 진짜 멋있더라.
우리 오늘 저녁에 또 만나기로 했어. 그렇지? 내가 딱 봤을 때 둘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더라. 안 그래도 준호 오빠가 나한테 거하게 쏘겠다고 문자 보냈어. 어떻게 하늘에서 선녀를 낚아왔냐면서 너한테 푹 빠졌던데? 저와 준호 씨는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요. 준호 씨의 학교가 있는 대전에도 놀러 가보고 준호 씨가 우리 학교에도 놀러 오면서 우린 장거리 연애라는 장애를 극복하고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준호 씨는 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연구실에 있었는데 이때부터 몇몇의 선배와 함께 벤처회사를 창업하겠다며 바빴어요. 준호 씨가 그 회사에 대한 설명을 저에게 했었지만 전 그저 정보기술의 컨설팅 관련 회사라고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회사는 사업 자금을 모으지 못하고 제대로 경영도 해보지 못한 채로 몇 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 한 번의 실패에 준호 씨는 포기하지 않았죠. 준호 씨는 대학교 시간 강사와 연구실 활동을 병행하면서 창업 자금을 모으고 교수님들에게 사업 아이템을 홍보하며 회사 창업에 도움을 주십사 유치하느라 참 바빴어요. 지난 실패의 경험을 딛고 준호 씨는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2000년 초반에 창업 동아리 친구들과 인터넷 검색업체를 창업했어요. 그 당시엔 네이버가 지금처럼 커지기 전의 시대였는데 준호 씨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는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이러다가 야후를 잡아먹는 게 아니냐는 말도 들을 정도였죠. 준호 씨의 사업은 날로 확장했고 자신의 회사가 잘 되고 나니 준호 씨는 그제야 회사 일만 몰두하는 걸 멈추고 주변을 볼 여유가 생겼나 봅니다. 저와 준호 씨는 그동안 연애하면서 대부분 전화나 문자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고 얼굴을 보고 만나는 날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잠깐의 시간만 보냈을 뿐이죠. 우리가 연애한 지도 몇 년이 흐르고 전 이미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준호 씨는 마냥 기다리게 하는 것 같아서 저에 대한 미안함이 마음속에 자리했던 모양이에요. 은주야, 바쁜 나 이해해주고 늘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꼭 성공해서 너한테 좋은 차도 사주고 예쁜 집도 사주고 은주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든 내가 다 해줄게. 난 괜찮아요. 그런 준호 오빠는 매일 잠도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밥도 대충 컵라면이나 때우고 그렇게 살지 마. 건강이 제일인 거 알지? 그럼 우리 회사가 미국에 법인회사 세우고 나스닥에 상장되기 전까지 나 멈추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희 집에서 우리 결혼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아? 사실 내색하지 않았지만 우리 집에선 관연한 딸이 남자친구도 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있으니 부모님의 걱정과 잔소리가 날로 커졌습니다. 그래도 전 어른들 권유대로 선을 봐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싶진 않았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자 준호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니 널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생겼어. 은지야, 우리 결혼하자. 행복하게 함께 살자. 나도 준호 오빠하고만 결혼하고 싶었어. 우리 아기도 낳고 예쁘게 살아요. 결국 준호 씨는 저에게 청혼을 했고 그의 청혼을 기다리고 있던 전 바로 받아들였죠. 준호 씨와 사귀면서 그의 가족들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모님은 족발집을 운영하며 지내시고 남동생이 한 명 있다고 들어보긴 했어요.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준호 씨의 부모님이 하시는 족발집에 처음으로 찾아가 뵀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손님이 그래도 별로 없네요. 큰아들 왔습니다. 이놈의 자식, 너 거의 1년 만에 얼굴 보는 것 같다. 그래, 이제 회사는 좀 덜 바쁘냐? 네, 회사도 좀 궤도에 오르고 했으니까 이제 저도 결혼 좀 해야죠. 맨날 얘기하시던 색시감 오늘 데려왔습니다요. 전 부끄럽고 긴장이 됐지만 준호 씨 부모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조신하고 공손히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 준호 씨와 만나고 있는 이은주라고 합니다. 아이구야, 웬 선녀님이 오셨나 했네. 어찌 그리 얼굴이 고운가 아가씨. 우리 준호가 꽁꽁 숨겨둔 이유가 있었구만. 이렇게 이쁜 처잘 진작 좀 데려왔어야지 말이야. 여보, 준호 엄마, 여기 좀 와봐요. 시부는 준호 씨처럼 활달하고 인상도 좋은 분이셨습니다. 식당 카운터에 계신 시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자 준호 씨 어머니가 주방에서 급히 손을 닦으며 나오셨어요. 아니, 우리 준호가 여자친구 데려왔다고요?
아이고, 반가워라. 네, 어머님 처음 인사드려요. 이렇게 뵈니까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왜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못된 시부모님 많잖아요. 내 잘난 아들 빼앗아 간 게 너냐라면서 네 조건이 어쩌고 저쩌고 며느리 흠집 잡기 바쁜 그런 시부모님이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 웬걸요? 준호 씨의 좋은 성격은 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던 모양인지 부모님 두 분 모두 참 좋은 인성을 가진 분들이셨어요. 두 분은 저와 준호 씨에게 각종 족발과 비빔막국수, 김치전 등등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많은 음식들을 계속 가져다 주셨습니다. 족발을 한 점 집어 새우젓을 찍어 입에 넣자마자 육즙이 그냥 잘잘 부드러운 것이 너무 맛있었어요. 아니요, 어머님, 족발이 어쩜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돼지 잡내는커녕 고소한 향만 나고 저 이렇게 맛있는 족발 머리털 나고 처음 먹어봐요. 원래 이쁜 것들은 입도 짧고 여시처럼 내숭 떠는 거 아닌가 보다. 아유, 은주 양은 얼굴도 이쁜데 어찌 그리 복스럽게 잘 먹고 성격도 좋아 그래?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서 그래요. 전 이미 준호 씨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딸처럼 편하고 사이좋게 지내게 됐어요. 아닌 게 아니라 족발도 맛있고 다소 허름한 식당인데도 손님들이 거의 모든 테이블을 채우고 계셨죠. 그런데 지금 밤 9시인데도 식당에 손님이 이렇게나 많이 오시네요. 오늘은 비도 오고 해서 손님들이 좀 적은 거야. 평소 저녁 시간엔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된다고. 준호 씨 아버지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설명하셨습니다. 준호 씨 부모님 가게는 동네에 소문난 대박 맛집이었어요. 카이스트 대학원까지 다닌 똑똑한 준호 씨의 부모님은 20년 넘게 족발 장사를 하셨다고 하니 뭔가 언밸런스해 보였지만 도리어 전 좋았습니다. 가족분들이 교수나 전문직처럼 모두 똑똑하고 엄격한 분위기였다면 평범한 전 숨막혔을지도 몰라요. 준호 씨 부모님은 장남이 처음 데려온 여자친구, 그것도 신부감을 데려왔으니 이것저것 궁금하신 부분이 많았고 전 차근차근 질문들에 답해드렸습니다. 족발을 먹고 간단하게 소주도 조금씩 마시면서 우리의 분위기는 이미 결혼한 뒤에 친밀한 가족과 같았어요.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이 계시니 전 하루라도 빨리 준호 씨와 결혼하고 싶어졌죠. 그리고 준호 씨는 제가 자신의 부모님과 이렇게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입이 귀에 걸려서 연신 행복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11시가 다 되어가는 늦은 시간이 되자 급히 남자 한 분이 족발집에 들어왔어요. 이 자식아,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너희 형수 이제 집에 데려다 줘야 돼. 아, 미안. 오늘따라 과장님이 회의를 길게 해서 너무 늦었네. 게다가 회사가 화성시에 있잖아. 형 좀 봐줘. 안녕하세요, 형수님. 형이 보내준 사진은 봤었지만 진짜 미인이시네요. 우리 형이 뭐가 좋다고 이런 미인분이 결혼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 남자분은 준호 씨의 남동생으로 저랑 동갑인 회사원이었어요. 영어를 무척 잘하는 공대생이었던 재호 씨는 지금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해요. 동생분도 똑똑하고 좋은 회사를 다니시니 집안 유전자가 좋은 모양이에요. 제가 준호 씨네 가족들에게 환대를 받은 만큼 우리 부모님도 준호 씨를 반겨주셨습니다. 준호 씨가 워낙 넉살 좋은 성격이고 게다가 IT 회사 공동대표를 하는 능력 있는 남자다 보니 우리 부모님은 얼씨구나 하고 제가 좋은 남자에게 시집 간다고 이미 동네에 소문을 내셨다네요. 양가 부모님께서 전폭적으로 우리의 결혼을 밀어주셨고 우린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회사 일이 바쁜 준호 씨의 상황상 신혼여행은 다음으로 미룬 것이 좀 아쉬웠지만 그것 빼곤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준호 씨는 전에 했던 약속대로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제가 원하는 신혼집을 골라보라고 했죠. 전 평소 로망이었던 작은 마당이 있는 2층 집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에 텃밭도 일구고 마당에 잔디와 각종 나무를 예쁘게 심어서 조경도 했어요. 우리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면 이곳을 뛰어놀고 물놀이도 할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우리 집을 하나씩 꾸며갔죠.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이나 아기가 우리를 기다리게 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 부부는 병원에 가봤지만 특별히 임신이 안 될 조건이 없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었지만 아이가 없으니 제 속은 타들어갔죠.
하지만 제가 불안해하고 조급해한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그저 바쁜 남편 건강하도록 음식 잘 챙겨주고 사업하는 남편의 안사람으로서 입는 옷이나 챙겨주면 사이좋게 잘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결혼하고 오래되지 않아 서방님도 결혼하게 됐습니다. 서방님이 시댁에 데려온 아가씨는 저보다 1살 어린 여자분이었는데 한눈에 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여잔 속된 말로 된장녀의 성형녀였거든요. 된장녀란 여자가 속물처럼 명품이나 남들 눈에 있어 보이는 겉모습, 치장만 중요시하는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 여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갖 명품으로 도배를 했고 쌍꺼풀이 크고 코를 있는 대로 높게 세워선지 어색한 느낌이 강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서방님에게 살짝 물어봤을 정도예요. 서방님, 예비 신부 친정집이 부자인가요? 명품을 아주 좋아하나 봐요. 아니요,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다가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저 사람이 명품을 좀 좋아해야 말이죠. 자기 월급을 고스란히 저런 옷이랑 액세서리 같은 거 사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서방님은 골치 아프다는 표정이었어요. 사실 그 아가씨와 서방님은 우리처럼 불타는 사랑으로 결혼까지 가게 된 것이 아니라 따로 사정이 있었거든요. 서방님 회사가 화성시에 있어서 인근 오피스텔을 자취하며 살다가 이웃으로 만나게 되면서 친해지게 됐는데 어느 날 술김에 두 사람은 그만 선을 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연애를 하긴 했는데 아가씨는 서방님을 좋아했지만 서방님은 그 아가씨에 대해 진지한 마음이 아니었었대요. 그저 좀 사귀다 말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방님은 자신의 아이를 책임질 마음으로 이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서방님은 난감해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전 속으로 조금 부끄러웠어요. 속도 위반이라도 아기가 생긴다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사정이 있으니 결혼식은 바로 그 다음 달에 올렸고 그렇게 동서가 새 식구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관상을 믿으시나요? 전 사람을 볼 때 조금 따지는 편인데요. 우리 동선 제가 본 관상과 첫인상 그대로의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과하게 꾸미고 성형까지 그렇게 한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그보다 동서의 성격이 더욱 문제였어요. 자기 형편에 맞지 않게 과소비하는 데에다가 말을 너무 생각 없이 내뱉는 성격이죠. 하루는 가족 모두 시댁에 모여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하는 자리였어요. 거기에서 동서는 아이가 없는 저 들으라는 식으로 속없이 얘기를 하더군요. 난 신혼생활도 없이 바로 애기 엄마가 돼버렸으니 이 신세 어쩜 좋아요? 내가 잘 나가는 싱글이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당신이 언제 잘 나갔어? 진짜 미인인 우리 형수도 가만히 있구만. 이가 진짜? 또 형님하고 나 비교할 거야? 그래도 시집 오자마자 떡두꺼비 같은 손자 낳아준 이 둘째 며느리가 더 이쁘죠, 어머님? 어머님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 말씀하셨어요. 둘째야, 아기가 생긴 건 축복이야.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키우거라. 그런데 왜 차린 음식들은 이렇게 안 먹는 게야? 속이 안 좋아? 석훈이 임신해서 15kg나 몸무게가 늘었는데도 안 빠져서 큰일이에요. 족발같이 고칼로리 먹으면 제 몸매는 어째요? 족발집에서 아들 둘을 키운 자부심 많은 시부는 이런 동서의 말에 기분이 조금 상하셨지만 갓 태어난 손주를 보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형, 요즘 회사는 잘 되고 있어? 사실 요즘 남편의 회사는 초반의 기세가 무색하게 악재가 더해지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야후 코리아도 사업을 철수할 정도로 한국 시장은 검색 사이트가 우후죽순 많이 생겼고 대형 업체 틈바구니에서 남편의 회사는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었죠. 남편은 어두운 얼굴로 그저 그렇다고 둘러댔어요. 형님은 참 좋겠어요. 이렇게 큰 회사 대표인 시숙이 있어서 주변에서 남편 땡 잡았다 얘기 듣죠? 서울에서 2층 집에 살고 차도 외제차고 사고 싶은 건 다 살 수 있겠네. 부럽다. 땡 잡은 건 저예요, 재수씨. 우리 아는 절약만 하고 맨날 저 챙기느라 자긴 돌보지도 않는 사람인걸요. 이렇게 이쁜 여자가 옷이나 가방 같은 거 사는 건 관심도 없고 집안 살림은 얼마나 야무지게 하는지 참 전 결혼 잘한 것 같아요. 형 말이 맞아요. 우리 형수님 같은 분이 별로 없지. 우리 여보는 곧 죽어도 샤넬 슬리퍼는 신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서 이해 못하겠다.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나한테 전화해서 비싼 완도 전복 시켜 먹고 싶은데 통장에 돈이 없다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 돌려가면서 사고 싶은 건 사야만 하는 여자라니까. 서방님은 중산층의 벌이에 씀씀이는 해픈 동서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이해 불가였으니 그럴 만도 했죠. 그러던 한편 2008년 불어닥친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동안 주식과 금융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때부터 대출받은 사업자금이 묶여있던 데에다가 남편의 회사에서 출시한 어플리케이션까지 갑자기 소비자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은 하나둘 직원을 해고하고 사업 규모를 줄여나가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죠. 남편은 하루에도 몸무게가 1kg씩 줄어드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금융권에서 회사의 사업자금 회수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년도 더 버티지 못하고 남편의 두 번째 회사는 부도가 나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모았던 재산의 가치는 거의 영원에 가깝게 수령하게 됐습니다. 이미 몇백억의 부자가 됐다고 느낀 건 일장춘몽 한순간의 재산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던 주택과 회사가 보유했던 빌딩 등 모두 경매의 절차에 넘어갔으니까요. 부유층에서 하루아침에 잘 곳도 없는 거지 신세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시부모님은 우리가 지낼 거처로 인근 지역에 한 오피스텔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마터면 오갈 데 없이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는데 우리 부부는 시부모님 덕분에 그곳에서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 남편은 마냥 시름에 젖어서 사업 실패에 우울에 빠져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은 포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처럼 제 길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우린 오피스텔 근처 포장마차에서 밤에 소주를 기울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을 하고 또 잘해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보, 나 믿지? 이번 사업 실패해서 내가 무얼 어디서부터 잘못한 건지 복귀하고 있어. 나 아직 30대고 젊어. 그리고 나에겐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이 더 있다고. 사업 일으킬 수 있도록 자금을 모으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 받는다면 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럼요. 나 당신 믿어. 당신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하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남자인걸. 그리고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걱정 같은 건 안 해요. 내가 있는 힘껏 당신들 도울게요. 당신은 또 해낼 수 있어. 남편은 그 무렵 주변 전문가를 통해 사업 정리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회사 자체를 희생할지 파산할지, 직원들의 임금 체불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회사가 체납한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회사 법인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차근히 정리해 나갔습니다. 보통 이렇게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는 자기 재산을 몰래 챙겨서 직원들 임금 지불도 체납된 채 도주한다고들 하는데 우리 남편은 그 마지막까지 최대한 도덕적으로 그리고 직원들에게 피해를 줄이는 방향을 고민하면서 정리해 나갔어요. 결국 남편은 결단을 내리고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우선 회사에 폐업 신청을 하고 남편 본인도 개인 파산 신청을 했어요. 밀린 직원들 급여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 대신 지급해주는 채당금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나마 사업주가 나서서 채당금으로 처리해준 데 대한 보답으로 직원들은 검찰의 임금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내줘서 처벌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상당한 노력이 들었지만 남편은 사업 정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폐업한 두 번째 회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자 남편은 새로운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새 직장은 이전에 파산한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설립한 게임 회사였습니다. 직원들은 폐업한 회사에서 구상 중이던 게임 프로젝트를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 진행했어요. 남편은 한동안 집에 생활비가 없었기 때문에 퇴근한 이후엔 대리기사도 했어요. 이렇게 낮과 밤 가리지 않고 종잣돈을 모아가면서 남편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시간들은 뼈를 깎는 인고의 시간들이었어요. 남편은 대리기사를 하면서 술 먹은 진상들이 난동을 피우고 심지어 이 개새끼야 하면서 욕설을 듣질 않나 못 볼 걸 많이 당했죠. 남편은 이 시간들을 견디면서 세 번째 회사가 자신의 마지막 사활을 건 곳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조금씩 키워나갔습니다. 여보,
내가 얼마 전에 얘기한 심심풀이 게임 말이야. 그게 간단한 게임이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인기를 타면서 그 게임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며칠간 급상승 1위도 기록했어. 이거 대박 조짐이 보이는걸? 게임 회사에서 출시한 어플리케이션이 대박이 난 한편 남편은 부족한 자금을 모으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재도전하는 기업인을 돕는 정부 정책을 찾아서 정책금융기관부터 펀딩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재기 지원 펀드라는 것이 있어서 남편 회사가 재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세운 회사 직원들은 원래 게임 동아리 친구들로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남편은 사업 경험이 많은 대표였기 때문에 회사는 상승세였고 비전까지 있어 보였어요. 히트를 쳤던 심심풀이 게임에 이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영상 채팅 앱까지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한국 시장뿐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중국의 거대 기업과 미국의 데이트 앱 관련 큰 회사들이 남편의 회사를 사들이겠다고 제안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회사는 국내 최초 스타트업 엑셀레이터로 불린다는 제목으로 경영인 잡지에도 실릴 정도로 남편은 벤처기업 경영자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명세는 더해져서 여기저기 강연이 쇄도했고 후배들을 만나면 남편은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인생에 한 번은 무조건 창업하라 라면서 말이죠. 이렇게 남편은 이전의 실패들을 딛고 일어서서 사업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큰돈이 오고 갔고 이전의 2층 집보다 더 럭셔리한 강남의 단독주택을 사서 이사를 갔죠. 남편이 두 번째 회사 파산을 한 지 고작 4년 만의 일이었어요. 우린 금방이라도 부자가 될 것만 같았죠. 그렇지만 이렇게 큰 부를 이룬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가 아기를 임신한 것이에요. 너무나 기다리던 아기가 우리 부부에게 와서 전 행복감으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물론 친정시댁 할 것 없이 모든 가족들이 임신을 축하해줬죠. 전 예쁜 딸아이를 순산했고 시부가 장명소에서 지어준 이름 이진아를 아이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우리 진앙 건강하고 예쁘게 잘 크고 있었고 남편의 회사가 번창해서 생활이 여유로우니까 전 어느 하나 아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저희의 이런 행복을 오랫동안 허락해주진 않았습니다. 2016년에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논란으로 중국 회사들이 약속했던 투자 계약을 이행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이를 계기로 남편 회사의 자금이 점점 경색되기 시작했죠. 또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도 밀려서 10억이 넘는 수준에 이르렀고요. 이를 해결하고자 족발집을 하는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으니까요. 급한 자금 대출을 받고자 사재를 이용했지만 채권자였던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험악하게 대출을 갚으라며 나왔어요. 남편은 망해가는 회사를 살리고자 동분서주했었고 전 남편을 돕기 위해 시부모님 족발 가게에 나가서 일손을 도우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녹초가 되어서 돌아왔고 매일 한숨을 쉬고 끊었던 담배와 술까지 했어요. 힘들어하면서 겨우겨우 지탱해온 사업이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인지 자꾸 죽겠다고까지 푸념하는데 옆에서 보는 저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무력감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이제 저에게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난 이제 막다른 길로 몰렸다. 내가 모든 걸 다 안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여보, 내가 없어도 진아랑 잘 살 수 있지? 이렇게 못난 말을 해대는데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아니라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응원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이러니 솔직히 저도 지쳐서 대답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 식당에서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전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가세가 기울면서 급히 이사를 온 28평형 빌라에 온 집안이 컴컴했고 화장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만 가늘하게 보였을 뿐이에요. 현관에 남편의 신발을 보고 남편이 먼저 집에 왔다고 생각하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숨져 있는 것이에요. 자욱한 연기 속에 남편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 타다 남은 번개탄이 있었습니다.
전 그대로 뒤로 나자빠져서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보고만 있었죠. 이윽고 전 정신을 차리고 남편의 뺨을 쳐댔어요. 여보, 일어나. 여보 죽으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남편의 머리도 손도 축 처져선 아무 반응이 없었죠. 전 울면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지만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듣게 된 건 이미 남편이 사망한 뒤라는 얘기뿐이었어요. 경찰도 병원으로 와서 저에게 조사를 받으며 남편의 사망 사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간의 남편 상황을 얘기 듣고 집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서 결국 경찰은 남편이 자살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말았습니다. 나쁜 사람아, 모진 사람아, 누구는 50살에도 파산했다가 다시 재개해서 더 크게 사업 일으켰다더라. 사람이 독하게 마음먹고 헤쳐나가지 못할 일이 뭐라고 이렇게 황망하게 가버린 거야. 이제 3살 된 우리 애기랑 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혼자 떠난 거야. 전 남편을 떠나보내면서 그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경찰은 우리 집 식탁에 놓여진 남편의 유서를 발견하고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부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불효자식은 앞으로 닥칠 일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여기에서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큰 불효인 줄 알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부디 이 못난 아들은 잊으시고 부모님께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여보, 당신에게 가장 미안하고 또 미안하오. 내가 7년 전 2번째 사업이 망했을 때 그래도 젊고 자신이 있었어. 당신 덕에 힘을 내서 재기에 성공했지만 이번 실패는 차마 견디기가 힘들더군. 못난 남편이어서 착하고 꽃 같은 당신을 끝까지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우리 진아 잘 부탁해. 그리고 당신이 나보다 더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길 빌게.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남편의 유서를 옮겨 쓰고 있는 지금도 전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 이날은 저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입니다. 이 고통은 아직도 제가 치유하지 못한 상처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동안 그를 막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한 죄책감은 더욱 무거워졌죠. 나에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못난 소리를 한 것도 모르고 옆에서 더 잡아줄 걸, 옆에서 더 힘이 되어줄 걸. 남편의 장례식에 많이들 와주셨지만 죄책감과 슬픔으로 몸도 마음도 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어요. 사업 실패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아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스러운 마음에 고개도 들 수 없었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만 싶었어요. 세상을 등진 남편 없이 3살박이 딸을 데리고 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한 마음에 눈물만 흘리는데 장례식장에 서방님이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형 영정사진 앞에서 얼마나 서럽게 울고 또 울던지요. 서방님 뒤에 같이 온 동선 기도를 하고 서 있다가 한참이 걸리는 자기 남편을 두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시숙님이 갑자기 이렇게 가실 줄 몰랐어요. 무슨 조짐은 없었어요? 조짐? 무슨 조짐? 내가 우리 남편 죽을 마음 먹었다는 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뜻이야? 지금 내 속이 말도 아니야. 괜한 말 말고 저기 가서 육개장이나 먹고 가. 정 그 순간 툭 하면 속 뒤집어 놓는 동서의 얼굴 보기 싫었고 그녀의 말을 들을 여유 따위는 없었어요. 형님도 참, 내가 뭘 했나요? 난 그냥 시숙도 형님도 너무 안 됐어서 일을 막을 수 없었나 물어본 거지.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형님도 좋게 생각하세요. 사업이 3번이나 망해서 형님 마음고생 많았잖아요. 시숙님 사업한다고 형님은 돈 꾸러다니고 족발집에서 종업원처럼 일하고 매일 속만 썩였는데 차라리 잘 됐죠 뭐. 세상에 만상에 지금 시숙 장례식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글쎄 전 동서의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뒤집혀졌어요. 장례식이고 뭐고 까맣게 다 있고 동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나가! 당장 내 남편 장례식에서 나가란 말이야!
이 상황에 동선 아연실색하며 뒷걸음질 치다가 식장을 나가버리고 서방님과 시부모님 모두 놀라서 저에게 오셨어요. 무슨 일이냐며 묻는 가족들에게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실신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전 장례식장에 딸린 작은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엔 시모가 제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계셔줬어요. 얘야, 정신이 좀 드니? 나도 아들 잃은 애입니다. 내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질 듯 머리가 하얗고 숨쉬기도 싫은 지경이야. 우리 큰아들이 아내 하나는 참 잘 얻었지. 이렇게 지 생각만 하는 안사람 두고 목숨을 끊다니. 그래, 아까 무슨 일 있었냐. 네가 그렇게 그럴 애가 아닌데 둘째한테 소리를 지르고 내쫓아서 말이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그런데 어머님, 저 똑같은 상황이 와도 전 또 동서 내쫓을 거예요. 아니 지금도 다시 그 얼굴 보면 빗자루 들고 때리면서 쫓을지도 몰라요. 아니 왜? 걔가 무슨 말을 했다니? 전 시모를 붙잡고 울면서 동서의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어머님은 극대노하셔서 그대로 시부에게 가서 이 일을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뒤이어 시부의 버럭하는 소리가 들렸고 두 분은 한참을 언성 높여가며 말씀하셨어요. 전 안쪽 방에 누워 있어서 정확히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그땐 알 수 없었지만 아마 그때부터 동선 이미 시댁에서 복수의 대상이 됐을 겁니다. 그 인면수심에 새치열을 놀린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시부는 서방님을 당장 장례식장으로 불러들이고 고래고래 소리치셨어요. 너, 네 마누라가 아까 와서 네 형수한테 대고 한 말 들었어, 안 들었어? 네? 아니요, 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실수라도. 이 멍청한 놈아. 작은 며느리가 평소에도 꼬락선이 별로고 여기저기 본데 없이 말하고 다니는 건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만 사람으로서 할 소리가 따로 있지. 너희 형 영정사진 앞에서 형수한테 비웃었다더라. 사업 실패하고 사고만 치던 남편이 죽어서 잘 됐단다. 이게 사람이냐? 어? 이게 사람이 할 소리야? 인연이 그런 개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 진짜고 말고 니네 형수가 어디 실현할 사람이야? 그 말 듣고 니네 형수가 실신했다가 좀 전에 깼는데 너 이놈아 당장 그년이랑 이혼해. 네가 이혼 못하면 너까지 오적에서 파버릴 거야. 아버지, 이혼이 대수예요? 하다 이게 별말을 다 하네. 내가 오늘 인연 복날 개패드 잡아버릴 거예요. 서방님은 부글거리면서 화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이후에 동서와 서방님 간에 무슨 사단이 났든 전 관심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세상에 없는데 그딴 일들이 다 뭐겠어요. 전 시부모님을 의지해가며 겨우 남편의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살고 있던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에 들렀죠. 남편 사업 정리해야 해서 되도록 급히 팔아주세요. 아유, 사정은 딱하지만 지금 비수기라 집을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시세보다 많이 낮춰서 내놓아야 팔릴 것 같은데 어쩌죠? 부동산 사장님은 제가 알고 있던 시세보다 2억이나 깎아서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사업을 정리하면서 갚을 돈이 얼만데 유일한 재산도 값어치를 못 받는 건지 정말 암담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회사의 공동대표였던 신 대표가 절 찾아와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재수 씨, 우리 이 대표는 그저 약한 마음을 먹고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마 이 대표에겐 최대한으로 재수 씨와 가족 그리고 회사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 대표는 채권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던 집 그리고 예금 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직원들의 퇴직금까지 정리해놓고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아마 지난번 사업 실패 때 회사가 망하면서 자기 전 재산까지 날리는 일이 이번엔 없도록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수 씨 집 팔 필요도 없고 갚을 돈도 없습니다. 지금의 재산으로 사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이 대표 딸의 아버지처럼 모든 일을 다 해주겠습니다. 어떻게든 저도 재기에 성공해서 진아가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갈 때까지 모두 제가 도울게요.
제 남편을 오해하고 의심했던 제가 미웠어요. 결국 우리 가족과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남편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다니. 그런 남편이 고맙고 존경스러웠지만 한편으론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있으면 뭐하나요? 내 남편이 세상에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전 부동산에 집을 매도하기로 했던 걸 취소하고 우리 딸과 함께 지금까지 이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지켜준 재산 덕에 생활비 걱정 없이 딸을 키우며 지낼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진아가 유치원을 가고 나서부턴 시간 여유가 생겨서 시부모님 족발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한사코 그런절 만류하셨지만 그저 전 시부모님과 함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전보다 많이 늙으셨습니다. 큰 아들도 없는 분들에게 저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옆에 있어 드리고 싶었거든요. 아, 그 싹퉁머리 없는 동선 어떻게 됐냐고요? 서방님은 그날 장례식을 뛰쳐나간 뒤 동서에게 마구 퍼부었다고 합니다. 비단 그 실험뿐 아니라 그전부터 서방님은 동서에게 쌓인 불만이 많았으니까요. 내 형이 사업 실패만 했으니 잘 죽었다고 형수한테 말한 게 사실이야? 네가 성형이라 해대더니 이제 뇌까지 성형해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소리를 형 장례식장에 형수한테 할 수가 있어? 아우,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냥 말실수 좀 한 건데, 그거 갖고 형님은 날 쫓아내고 당신도 이렇게 무섭게 그러기야? 이렇게 반성 없이 대충 넘어가려는 동설, 서방님은 결국 참지 못하고 뺨을 2대 때렸어요. 그리고 동선 남편이 자기를 때렸다는 사실에 열이 받아서 바로 집을 뛰쳐나가선 친정에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6살밖에 안 된 자기 아들도 집에 둔 채로 자기 친정에서 며칠 동안 버티고 안 왔대요. 서방님이 직접 친정으로 자기를 데리러 와서 때린 걸 싹싹 빌기 전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는군요. 말도 나쁘게 하고 머리도 안 좋은 동서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자기가 자존심 세우고 뻗팅기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도 모르고 말이죠. 서방님은 이와 같이 하소연했습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 여자랑 갈라설 겁니다. 그동안 아들 하나 보고 참으면서 살았어요. 이 여자 하루 일과가 어떤지 아세요? 남편은 이른 아침에 뚜벅이로 회사로 출근하는데 이 여자는 늦지막히 일어나서 석훈이 아침도 대충 챙겨서 유치원 셔틀버스 태워 보내놓고 내 차 한 대 있는 거 끌고 나와서 맨날 동네 엄마들이랑 몰려다니고 놀았어요. 쇼핑몰 다니고 브런치 먹으러 다니면서 돈 써대고 애들은 이 학원 좋다, 이 교구 좋다 그런 시답지 않은 수다 떨며 오후까지 놀다가 석훈이 유치원에서 올 시간 맞춰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안일이라도 깨끗이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 교육 챙기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맨날 집은 어질러져 있고 설거진 쌓여 있고 늦게 퇴근해서 들어가면 피곤한 남편한테 대고 누구 집은 어쩌고 저쩌고 돈 없다고 지랄거려요, 이 여자. 사치가 심해서 한글도 못하는 석훈이를 죽어도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질 않나. 자긴 집에서 책 한 권 안 읽으면서 다른 집에서 100만 원 넘는 전집 산다고 들었으면 그냥 우리 아들은 무조건 사야 한대요. 내 월급이 400만 원 정도 가져온다 치면 매달 그 이상은 아내가 써대서 적자 신세 면하질 못해요. 지금 집도 내가 결혼할 때 전세자금 대출 보태서 마련한 건데 결혼한 지 6년 되는 동안 여전히 그 신세를 못 면하고 있는 건 다 그 여자 때문입니다. 내가 소비 좀 줄이고 집 사야 한다고 하면 그냥 웃어요. 에이, 능력 있는 당신이 더 벌어오면 되지. 시숙처럼 사업을 해볼래? 그럼 훨씬 생활비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철없는 소리만 해댄다니까요. 툭하면 입술에 필러넣고 이마에 무슨 시술하고 얼굴이 갈수록 성형한 티만 많이 나면서 늙은이 취해져서 있던 정도 뚝 떨어졌어요. 이번 일 겪으면서 이혼 결심하게 됐으니 저 말리지 마십시오. 동선 일주일이 지나도 남편이 자기를 데리러 오지 않자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서방님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동서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혼할 테니 집에 올 필요 없다는 말로 동서를 내쳤죠. 깜짝 놀란 동서는 시부모님 족발가게로 달려가서 사정을 했대요. 그이가 저랑 이혼하겠다고 저를 무섭게 나와요. 아버님, 어머님이 제발 좀 말려주세요. 하지만 시몬 그런 동서의 손모가지를 꾹 잡고 잔뜩 눈에 힘이 들어간 채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우리 애들 키우면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인성 올바르면 하늘에서 복을 주신다. 그런 말하면서 키웠던 사람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시숙이 죽었는데 거기다 대고 멋이 어째? 내 아들이 죽어서 잘 됐다고? 앞으로 넌 내 며느리도 아니고 사람 취급도 안 할 거다. 여기서 썩 나가. 이년이 이제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러고 동서를 향해 굵은 소금 한 바가지를 들고 나와서 마구 뿌려댔어요. 동서는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갔고 결국 서방님은 진짜로 동서와 이혼했습니다. 동서는 그야말로 땡전 한 푼 못 받고 소방 맞은 것이죠. 시부모님은 원수 같은 동서 때문에 그의 아들인 석훈이까지 미운 마음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 없이 살 제 딸이 안쓰럽다면서 시부모님이 갖고 계신 재산을 모두 딸의 명의로 증여해 주신 겁니다. 서방님도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셨던지 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보태지 않고 따랐던 것 같아요. 물론 전 서방님의 아들 석훈이가 좀 더 크면 그 몫을 다시 증여해서 돌려줄 생각입니다. 지금은 시부모님도 서방님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할 테니까요. 남편이 남겨준 재산에 시부모님이 증여해 주신 재산까지 전 청소도우미와 운전기사도 두면서 돈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 모두 건강히 잘 계시고 평일에 3일씩은 시부모님 족발가게에서 일도 도와드리며 사는 얘기도 하면서 시댁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원한다면 족발집을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지만 아직 제가 결심이 서지 않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어요. 지금 전 초등학생이 된 딸아이가 건강하게 크도록 뒷바라지하고 아이를 교육시키는 일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늦둥이 딸을 둔 탓에 딸아이 친구들 엄마보다 좀 더 늙은 엄마인지라 뒤처지지 않게 더 부지런 떨며 살아가고 있어요. 딸은 너무 어릴 때 자기 아빠를 잃었기 때문에 전 딸에게 틈날 때마다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고 아빠에 대한 얘기도 들려줬어요. 우리 딸이 자신의 뿌리인 아빠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아빠 정말 똑똑한 분이셨어. 우리 딸 카이스트라고 알지? 우리나라에서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가는 대학교 말이야. 너네 아빠 거기 대학교도 다니고 대학원까지 다녔어. 그뿐인 줄 알아? 아빠는 사업가로서 추진력도 있고 신념도 강한 멋있는 남자였어. 그래서 큰 벤처회사도 3번이나 만들었고 인터뷰도 하고 강연할 정도로 성공했었지. 근데 그런 아빠가 왜 지금 우리 곁에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다. 아빠는 우리가 진아랑 엄마 그리고 회사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똑똑한 우리 딸은 마치 모든 일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다 이해했다는 눈빛으로 절 바라보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두 모년 여행도 자주 다니고 있어요. 견문도 넓히고 좋은 세상 많이 보며 자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아와 둘이서 국내에도 다니고 1년에 2번 이상은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을 단단히 다지며 자라서 자기 아빠처럼 아니 아빠를 뛰어넘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면서 말이죠.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을 키우다가 문득 고비고비 힘들 때마다 전 항상 남편을 떠올려요. 이 생에서 열심히 살면서 우리 진아를 잘 키우고 나면 고개를 아주 빳빳이 들고 저 세상에 먼저 간 남편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칠 거라고요. 당신이 비록 먼저 갔지만 난 굴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딸 잘 키워냈다고 말이죠. 그럼 내 남편은 기특한 절 칭찬하며 고생했다고 안아주겠죠? 여기까지 저의 굴곡지게 살아왔던 얘기였습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보냅니다. 혹여 지금 힘들고 버거운 일을 겪고 계신 분 있다면 하루하루 버티다가 언젠간 좋은 날이 올 테니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별의 별일 다 겪은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살아봐요. 화이팅!